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이번에는요, 2020년 1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신 기출 문제에서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2020년 2회 풀이를 먼저 보셨다면 이번 회차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꽤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과목별로 학습하신다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앞에 회차에서 1, 2, 3과목을 모두 보셨다면 뒤에 가서 1과목에 대한 내용을 까먹을 거야. 그래서 바로 이 회차로 오시면 되겠고요. 부탁 말씀 드릴 거는 2020년 2회 먼저 수강을 하십시오. 설명한 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다음 중 사운드 및 압축 및 복원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오디오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오디오에서 기본 윈도우즈에서 녹음되는 파일의 형식은 뭐가 되냐면 바로 웨이브예요. 웨이브. WAV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맥 같은 경우는 AIFF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서 우리가 뭘로 쓰고 있느냐면 뭘 쓰고 있습니까? 우리 MP3 또는 플렉 이런 아이들 쓰고 있죠. 네, MP3는 우리가 앞에 회차에서 봤던 MPEG-1 있었잖아요. MPEG-1에서 오디오 계층이 세 번째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MPEG 레이어 3의 약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뮤직 플레이어 3 아니다. 기억해라, 영수가 너.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은 이 웨이브보다 더 강력한 무손실 압축 기법을 씁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듣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벅스나 멜론에 보면 뭐 원음 서비스, 고음질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플렉입니다. 얘는 무손실이라서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봤던 플렉 이렇게 있고요. 웨이브, 요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에서 쓰고 있는 뭐 맥 컴퓨터, 아이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AIFF고요. 자, H264 이거는 동영상 관련된 것이고요. 요것은 웨이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죠. 자, H264는 어떤 거였냐면 앞에 회차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MPEG-4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 방식도 무슨 방식이냐면 바로 지금 H264 방식이에요. 즉 MPEG-4의 하위 레벨들이 굉장히 많아요. H264도 있고 뭐 H 뭐 몇 번도 있고 몇 번도 있고 몇 번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되는 기본 표준 방식이 H26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방식이 H264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으시면 MPEG-4로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코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H264라고. 그럼 이거는 널리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플레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표준 코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걸 우리가 코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 없는 것은 얘는 동영상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컴퓨터나 게임에서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는 그랬어요.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멀티미디어죠. 내가 유튜브 보다가요. 중간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선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한번 클릭하면 보기 싫어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를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는 거야. 비선형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내가 재생을 눌렀을 때 중단도 시킬 수 있고 미루기도 가능하고 배속도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선형성이라고 그래요. 선형성은 뭐야? 내가 클릭하는 순간 3시간짜리 영상을 죽어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답은 바로 비선형 컨텐츠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어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선형 컨텐츠가 아니라 비선형이에요. 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또 출제됐네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래요. 자, 생각해야 돼. 이제 비밀키 뭐 기억나지? 똥구멍 낳는 비대. 그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BDES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DES가 되는 거고요. 자, 비밀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 키를 비밀리에 숨겨놓는 거야. 왜 숨겼을까? 왜 숨겼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대칭키라고 한다. 까지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간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전성은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키의 길이나 비밀성 유지 여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암호화, 복호화 시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기법이다. 맞죠? 두 가지 다 맞아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그랬는데 얘는 암호화 키랑 복호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얘네가 반대로 되는 두 개 키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얘네를 복잡하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랬죠. 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비밀 키가 아니라 공개 키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RSA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키 관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니까. 그러나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복호화 키를 그룹 잡아가지고 몇 개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특징적인 것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다른 말로 대칭키 암호화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암호화, 복호화 키가 동일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밀리에 화장실에서 뭐한다? 똥꼬 닦는다. BDS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개 키는요, 두 개의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한다 또는 공개 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RS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앞에 시간에 앞에 회차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알맞는 걸 찾는 거구나.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트리뷰트 데니얼 오브 서비스예요. 즉 서비스를 불가하도록 막는 것 대신에 분산해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폰이 좀비가 돼서 지령을 딱 받으면 어떤 특정 서버에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에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모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겠죠? 다운되겠죠?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 바로 DDoS,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도 공격받고 막 네이버도 공격받고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낸다 그랬는데 이게 엿본다 그랬죠? 이건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걸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한다? 멍멍이가 코로 킁킁킁킁 하면서 맛있는 뼈다구 찾으러 다니는 거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스니프가 바로 멍멍이, 이 스펠링이 하나 빠지면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의미는 알지? 그지? 그래서 이 스니프라고 하는 것은 멍멍이가 코를 킁킁킁 대면서 맛있는 뼈다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형상화한 것을 우리 스니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이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치다, 스푸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스푸핑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 대 장비를 이용해서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한다. 얘가 맞겠죠? 좀비 PC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디도스라고 이야기한다.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빼내는 거. 이거는 키로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로거. 얘도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문제로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를 봤을 경우에 5개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디도스의 개념도예요. 좀비 PC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게 바로 지령 컴퓨터예요. 그래서 지령 컴퓨터에서 지령을 딱 때리면 어떤 서버 하나에 무작위로 패킷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500대까지밖에 커버 안 되는데 1000대가 동시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되겠죠. 이게 바로 디도스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Vo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VO는 뭐냐면 보이스, 이거 뭐야? 목소리잖아. 오버, 그 다음에 뭐예요? IP, 이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즉 목소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인가? 페이스톡 이런 거? 그지? 페이스타임. 요게 다 VoIP예요. 되셨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막 벤처붐 부를 때 그때 처음 무슨 통신이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 인터넷 전화를 상용화했어요. 그죠?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되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보면 이 오른쪽 끝에 VO, 뭐 LTE 뭐 이렇게 뜨죠. VO 뭐 이렇게. 이것도 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건 LTE-U 버전부터는 다 VoIP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바일에서 쓰면은 앞에 M이 붙어요. 그래서 MVoI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스카이프인가 이러고 많이 쓰시잖아요. 예전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뭐라고 한다? VoIP라고 한다. 됐죠? 인터넷 IP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음성 전송 기술이다. 맞아요. 원거리 통화 시 PSTN 보다는 요금이 높지만 야, 이거 공짜잖아. 그지? PSTN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집전화기 있었잖아요. 요즘엔 집전화기 없죠? 그 집전화기의 교환 방식을 PST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고? 전화국에 이 단말기가 이만한 게 있어. 교환기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엄청 큰 캐비넷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전화번호 누르면 거기서 다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죠. 기존 회선 교환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한다 그랬어요. 맞고요. 보컬텍사의 인터넷폰, 그지? 미국에서 처음 서비스한 거야. PC to PC, PC to 폰, 폰 to 폰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4G 있죠? LTE 이후에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치에 다 VoIP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아졌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VoIP도 자주 출제되는 컨셉이에요. 자, 다음 중 대량의 데이터 안에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나요? 지금은 X라고 하든가? 구글이 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요? 왜 챗 GPT가 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요? 다 데이터 때문이죠. 왜 네이버가 안 망하나요? 왜 다음이 안 망하나요? 왜 카카오가 안 망해요? 바로 데이터 때문이에요. 뭐다? 이 페이스북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말고 예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초선할 때 그때 페이스북하고 소송전을 벌이곤 했었어요. 왜 그랬냐? 그 뒤에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바로 페이스북에서 사용자에 대한 경향 정보를 넘겼어요. 어디에다 넘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바이든한테 넘겼는지 트럼프에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를 넘겼어. 그게 돈이 되거든. 왜? 엄청 많은 돈을 받고 준 건 아니고 공짜로 주긴 했는데 바로 뭐냐? 페이스북에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40대야, 20대야, 10대야, 뭐 남성이야, 여성이야, 어디에 살아, 인종은 어떻게 돼, 이런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있단 말이야. 쉼없이 막 글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거 그냥 버려지고 남을까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주고받을 때 데이터 남는 거 알죠? 네이버에 여러분들 검색하면 그거 없어질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들 로그인한 상태로 데이터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정보 다 쌓여요. 아시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하는 거야? 제가 로그인했어요. 네이버에 로그인하고요. 뭔가 검색했어요. 어떤 제품을 샀어요. 그 정보는요. 바로 가치를 갖게 돼요.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래 40대 남성들은 주로 가전제품을 보더라. 또는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를 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특이사항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많은 쓸데없는 데이터 중에 자료 중에 얘네를 처리해서 프로세스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채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이터 채굴.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요거 옛날에 우리 금광에서 이렇게 할 때 그 게임 할 때도 그러잖아. 마이닝 한다고. 에?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도 다 했잖아. 마이닝 다. 그지? 요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할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이 뭐 하와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또는 저 위에 알라스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 기사 못 들어봤냐? 자,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춘천의 산골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모르냐? 자, 야, 뉴스 좀 봐라 좀. 춘천에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모든 정보, 카페에 글 쓰는 거, 인터넷에 못 쓰는 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조심해라. 왜 SNS 왜 하냐, 니네? 인스타가 왜 돈 버냐? 왜 공짜로 니네 사진 왜 올려주냐? 다 그런 걸 가지고 기업 내에 판매를 합니다. 뒤로 다 팔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팝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SNS는 그랬잖아.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SNS는 일생에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찾아봐. 뭐 그랬어. 쓸데없는 짓이라고. 자, 쓸데없이 다른 기업에 가치를 주지 맙시다. 로그 아웃하고 검색하든지. 자, 다음 중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하기 위한 통신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규약. 자, 사전에는 통신규약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언어를 쓰기 때문일까요? 바로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또는 영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바로 너랑 나랑 대화하기 위한 규약이야. 자, 그러면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치 내에서 지들끼리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언어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겠죠. 이게 뭐야? 바로 프로토콜이야. 됐지?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 보기에 대한 걸로 정의를 해봅시다. 패킷 수를 조정하는 흐름 제어 기능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목소리 속도보다 한 3배 정도 빠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알아듣냐? 내가 지금 뭐라 그랬게? 모르잖아. 맞죠? 송수신기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동기화 기능.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다가 딴짓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통화해. 카톡 막 해.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냐? 모르잖아.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 검출 기능. 아니, 지금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전파 방해를 쐈어. 그럼 어떻게 돼? 내 목소리가 너희들한테 들리겠니? 안 들리잖아. 네트워크 기반 하드웨어 연결 문제 해결 기능. 프로토콜은요, 소프트웨어적인 약속이에요. 지금 제가 갑자기 혀를 이렇게 말을 하다가 혀를 깨물었어. 그래서 화를 나는데 이게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야? 아니지, 내 문제지. 내 몸에 대한 문제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 또는 네트워크 오류에 관련된 부분과 프로토콜은 관련이 없어요. 되셨죠?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또 뒤에도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흐름 제어, 동기화, 에러 검출. 자, 다음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이서트예요.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추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화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트레이서트를 준 건데 두목내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명령어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경로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우터 그리고 거기에까지 가는 시간, 반응 시간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되셨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서터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컴퓨터에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어떤 경로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IP 주소 필요하고요.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즉 라우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각각 라우터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다음이나 네이버까지 가는 데에 그런 경로를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의 왕복 속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네요.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그 사이트까지 접근하는데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해서 그런지 확인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현재 자신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얘는 핑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핑거 뭐야? 손가락. 어떤 놈이 내 컴퓨터에 손가락 댔어?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서트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바로 이 핑거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요. 명령어 그 명칭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9번입니다. 다음 중 IP 버전 6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찾으래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IP 주소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IP 버전 4와 IP
버전 6 두 가지를 모두 다 쓰고 있고, 현재 이 IP 버전 6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IP 버전 7이 개발 중이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총 몇 비트를 쓸 수 있냐면 32비트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요, 총 몇 비트의 개수를 쓸 수 있냐면 128비트의 IP를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IoT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 모든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댁내 스마트폰만 4대, 컴퓨터 2대, 뭐 거기다가 세탁기, 냉장고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명 하나하나에 다 IP가 할당이 돼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졌어. 그래서 현재는 IP 버전 7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은요, 6는요, 16비트씩이라고 그랬어요. 16비트라는 건 뭐예요? 스위치가 총 16개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총 몇 개? 8개 부분으로 부분해서 총 128비트로 IP를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총 몇 개인지. 계산은 못하겠다. 그치? 자, 각 부분은 10진수로? 세미클론으로? 이거 아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답은 우선 얘고요.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연결하는 걸 의미하고요. 멀티캐스트는 하나의 ABC라고 하는 목적지가 할당되어 있는 아이들로 연결해서 전송할 수 있는 방송 기술이에요. 자, 애니캐스트는요. 얘는요. 쏘기는 쏴. 여러 군데 쏘긴 쏘는데 제일 먼저 걸린 애한테 전송하는 것을 애니캐스트라고 해요. 애니가 뭐야? 목적지가 어떤 그런 의미잖아. 걸리는 애한테 주는 거. 이런 방식을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실시간 흐름 제어 가능하고요. 향상된 멀티미디어,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안도 제공해요. 됐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6비트라고. 그러면은 16비트면 이거를 뭐 10진수로 표현 가능하냐? 아니지. 뭘로? 16진수로 표현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얘는 다수로 구분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P 버전 6에 대한 거 간단히 정리하고 가자면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IP 버전 4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요.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되고 콜론으로 구분해요. 앞자리에 0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IP 버전 4에 비해서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가 있고 품질 보장이 쉬워요.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 이러한 형태로 16진수로 구분을 해서 총 8개의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주소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실시간 흐름 제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안 서비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10번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구조화 프로그램 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도 하고 절차 지향형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대치되는 게 객체 지향 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거 개발할 때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씁니다. 옛날에 절차 지향형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할 때 함수를 정의해서 쓰면 됐어요. 그런데 기능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대상체도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프로그램이 복잡해져. 그래서 걔네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대상을 결정을 하고 걔네들을 뭐 재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상속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게 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객체에 대해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주로 인터프리터 언어 번역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코드의 재사용성,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건 맞아. 프로그램의 구조와 절차에 중점을 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답은 뭐야?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절차 지향형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객체 지향형은요, 주로 인터프리터 번역 방식이 아니라 컴파일러 방식을 써요. 자, 요것도 종종 출제되니까 잠깐 정리 한번 합시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대체되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셈블러라고 그래서 기계어가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러 두 개 구분하는 가장 큰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 생성이에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는 대상을 완전히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얘는 만듭니다. 이것의 뭔 차이냐면 번역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인데, 인터프리터 뭐예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세요. 동시통역가라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얘는 동시통역이에요. 컴파일러는요, 편집자입니다. 편집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요. 그러면 외국 정상하고 대화를 나누죠. 중간에 누가 앉아서 있느냐? 번역가가 하죠. 동시통역사가 따라붙죠. 맞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명령어를 내려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얘네를 줄 단위로 번역해요. 줄 단위로 번역해서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예요. 컴파일러는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오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번역가가 붙겠죠. 해외 영화도 마찬가지야. 번역가가 붙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영화나 아니면 책의 내용을 보고 그 문맥에 맞는 단어로 모두 다 번역해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맞죠? 이걸 누가 하는 거야? 편집자, 번역가가 하죠?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컴파일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얘는 실시간으로 번역되니까 빠른 피드백은 가능해. 하지만 얘가 문법적으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컴파일러는요, 얘는 완벽하게 문법이고 구조고 모든 걸 다 따져가면서 편집을 해요. 번역하는 시간은 번역 시간이에요. 번역 시간은 얘가 훨씬 빨라요. 왜? 실시간으로 주니까. 하지만 얘는 번역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 얘는 번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에 실행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내가 책을 읽는다 또는 영화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실시간 번역되는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읽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단위로는 얘가 실행 속도가 느려져요. 얘는요,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실행 속도가 빨라요.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표를 좀 그려서 만들어 놓을 걸 그랬는데 제가 판서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다가는요, 번역 시간이에요. 번역 시간 T라고 할게요. 얘는 실행 시간이에요. 자주 출제돼서 정의하는 거예요. 번역 시간은 얘가 빨라요. 얘는 느려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행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실행 속도는 얘는 느리고요. 얘가 빨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어셈블러는 기계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본 건데,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대부분 컴파일러를 씁니다. 대부분 이 어떤 언어가 있냐면 자바나 C++ 같은 언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베이직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좀 판서가 이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요거는 기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따로 뭐 가지고 계시는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답이다? 얘가 3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절차 지향형 언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려볼까?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대상을 객체로 정의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객체들이 누가 있어? 학생 있죠? 교사 있죠? 과목 있죠? 그 다음에 운동장 있죠? 교실 있죠? 얘네들을 다 객체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만의 관계가 있고 얘네를 이렇게 좀 쉽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가 객체 지향형이고요. 절차 지향형은 어떤 거냐면 학교 내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 이걸 우리가 메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를 함수로 모두 다 정의해요. 어떤 게 더 간단하겠어요? 자, 학생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학생끼리 묶어놓고 교사끼리 묶어놓으면 훨씬 더 복잡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시간이 많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출문제 풀이해서 그것까지 보기에는 좀 그래요.